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기로 손꼽히는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황금보석 같은 건축 면적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울창한 숲을 만드느라 수조 원을 쏟아붓는 광경을 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쿄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이제 눈앞의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하지 않고 초록의 여백이 만드는 장기적인 가치를 선택하며 기존 도시 개발 문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행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도쿄라는 도시의 유전자를 바꾸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초록에 집착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아주 작은 식물의 숨결이 어떻게 무채색 콘크리트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도시 전체의 품격을 바꿔놓는 브랜딩 전략이 되는지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는 모리 빌딩이 반세기 동안 고집해온 철학, 바로 수직 정원 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세기 도쿄는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효율만을 앞세워 자연의 자리를 지워버린 콘크리트의 전형이었습니다. 남들이 한 뼘이라도 더 건물을 채우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모리는 이 삭막한 흐름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빌딩을 하늘 높이 수직으로 올리고 그렇게 확보한 지상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울창한 숲으로 되돌려주는 비효율의 미학을 밀어붙인 것이죠. 이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도쿄라는 도시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독보적인 철학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초록의 유전자는 이제 모리를 넘어 도쿄 전체 디벨로퍼들의 필수 문법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의 물결치는 경사면 정원이 도심의 소음을 씻어내고 미쓰이 부동산이 옥상 위의 공원을 통째로 얹어버린 미야시타 파크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의 감각은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긴자식스, 도쿄 플라자 오모테산도, 로퐁이 힐즈에 이르기까지 이제 조경은 공간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공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핵심 엔진이 되었습니다. 디벨로퍼들이 이토록 초록의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비효율적인 숲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머물게 하며 결국 도쿄에서 가장 높은 지가와 브랜드 가치라는 압도적인 효율로 되돌아온다는 비즈니스적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경이로운 이유는 그 차가운 철골 구조물 속에 에도 시대 정원의 지혜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층을 오를 때마다 나무 사이로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 시선을 가리고 열어주는 아자부다이의 산책로는 일본 정원 특유의 보일 듯 말 듯 한미학을 수직으로 세워놓은 결과물입니다. 디올 까르띠에 에르메스 같은 세계적인 명품 매장의 프레임 사이로 도쿄타워를 정원의 배경으로 당당히 빌려오는 도시적 차경, 그리고 과수원을 만들어 자연 생태계를 압축해 담은 현대적 축경까지, 이 모든 장치는 도쿄를 거대한 빌딩 숲이 아닌 하나의 입체적인 정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의 오테마치원은 또 다릅니다. 아자부다 힐즈가 메인 디쉬라면 오테마치원에게 정원은 디저트죠. 빌딩 앞 정원을 지날 때 담장 너머 고쿄의 숲과 그 길을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일 듯 말 듯 감질나게 시선을 자극합니다. 그러다 정원을 벗어나 광장에 서는 순간 가로막혔던 풍경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압도적인 개방감을 선사하죠. 메인 디쉬의 묵직함을 디저트로 화려하게 날려버리듯이 말이죠. 네즈 뮤지엄의 대나무 길이나 다이카냐마 티사이트의 숲속 산책로처럼 사적인 공간의 식물이 도시의 가로와 경계 없이 이어지는 풍경은 우리가 알던 도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곳에서 도쿄의 마천루는 더 이상 고립된 콘크리트가 아니라 정원의 언어로 시민과 대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죠. 오모테산도의 화려한 명품 거리에서 고작 몇 걸음 옮겼을 뿐인데 세상의 모든 소란이 단칼에 잘려나가고 정적만이 흐르는 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거장쿠마 켄고가 완성한 네즈 미술관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도심의 번잡함이라는 주령을 퇴치하기 위해 설계자가 펼쳐놓은 완벽한 폐쇄형 영역, 바로 영역 전개의 결과물입니다. 미나미 아오야마의 거대한 정원을 마주하기 전 당신의 직관은 입구에서부터 이 영역 특유의 강력한 속박 아래 놓이게 됩니다. 도로 측에 빽빽하게 심어진 대나무 숲과 벽면을 감싼 마감이 깊은 처마 아래서 반쯤 열린 기묘한 진입로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수십 미터에 달하는 이 긴 공간을 걷는 행위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단절하고 관람객의 호흡을 강제로 늦추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입니다. 이 회랑을 지나는 동안 도시의 소란스러운 잔상들은 촘촘한 대십 사이사이로 조용히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이곳에서 조경은 단순히 미술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가 아닙니다. 설계자가 의도한 정적이라는 술식이 당신의 신경의 100% 명중하는 필중 효과의 시작점이자 공간 경험의 전제 조건으로 작동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이 짧은 여정의 끝에서 당신의 감각은 비로소 투명하게 정화됩니다. 천년의 예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을 강제로 재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쿠마 켄고가 이 푸른 결계 속에 숨겨둔 치명적인 술식의 정체입니다.
조경이 상업시설의 배경이 아니라 브랜드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괴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카냐마 T사이트입니다. 클라인 다이섬 아키텍츠가 이곳에서 설계한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라이프스타일 숲이었습니다. T자 로고가 양각된 파사드가 연속되는 3개의 저층 건물을 유기적으로 잇는 것은 차가운 복도가 아니라 초록으로 가득한 산책로입니다. 서점과 레스토랑, 심지어 편의점과 애견 가든까지 모든 일상 공간이 오솔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설계팀이 건물이 아닌 산책로를 이 공간의 중심으로 두었다는 점인데요. 방문객은 물건을 사러 가는 행동이 아니라 숲을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취향에 머무는 본능적인 감각에 굴복하게 됩니다. 특히 매거진 스트리트를 걷는 찰나 사계절의 변화를 담아낸 녹지는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호기심에 수많은 잽을 날리죠. 다이카냐마 T사이트가 보여준 숲속의 도서관 콘셉트는 츠타야를 단순한 도서 렌탈 체인 및 서점에서 삶을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 격상시킨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목적 없는 산책이 뜻밖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험은 이후 긴자나 쇼난의 츠타야의 거대한 원형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쉐어라운지로도 이어지고 있죠. 이곳의 조경은 단순히 보기 좋은 수준을 넘어 다이카냐마가 가진 대지의 기억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물입니다. 부지에 원래 있던 고목들을 보존하기 위해 건물의 위치를 조정하고 수목의 생생한 질감을 유지하기 위해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세심하게 관리하는 집착. 이 숲길은 조경이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위가 아니라 한 도시의 공공성과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함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심 쇼핑몰에 들어서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거대한 만화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 그리고 그 감각의 과잉 끝에 마주하는 공중정원의 고요함. 이 극적인 대비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공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쿄 프라자 오모테산도 오모카도입니다. 이 건물의 정체성은 건축가 나카무라 히로시의 독특한 접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오모테산도와 하라주쿠가 교차하는 이 상징적인 지점에서 도시의 에너지를 수직으로 압축해 지상에서 옥상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감각의 서사를 구상했는데요. 그 서사의 핵심이 바로 초록입니다. 오모테산도의 상징인 느티나무 가로수길을 수직으로 확장하겠다는 미친 고집으로 탄생한 6층의 오모하라의 숲은 건축이 자연을 단순히 품는 수준을 넘어 지역 녹지의 새로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 비전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동선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층의 거울 터널을 지나 6층 옥상 정원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의 시선은 멈춥니다. 입구에서의 화려한 시각적 과부하가 숲의 초록을 만나는 순간 깨끗이 씻겨 내려가며 강렬한 해방감을 선사하기 때문이죠. 그 해방감을 붙잡아두는 장치도 정교합니다. 숲속 버섯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다각형 계단 좌석은 나무의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을 보호하면서도 당신이 자유롭게 걸터앉아 하라주쿠 교차로를 내려다보게 만드는데요. 걸터앉는 순간 느껴지는 평온함은 마치 시간이 물에 번지듯 사라지는 황홀한 전환을 선사합니다. 이 정원이 감각만을 위한 장치였다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모하라의 숲은 생태까지 설계했습니다. 천장을 통해 내부 아트리움까지 나무 사이로 여과된 빛, 즉 코모레비가 쏟아져 내리는 디테일은 당신의 호흡을 오모테산도 특유의 우아함으로 강제 리셋해버리는데요. 쇼핑몰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이곳의 나무들은 메이지 신궁숲과 가로수의 생태계를 고려해 정교하게 선택되었죠. 덕분에 이곳은 새와 나비들이 도심으로 오가는 생태계의 징검다리 역할까지 해내고 있죠. 이제 오모하라의 숲은 패션과 자연의 완벽한 외줄타기를 보여주며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공의 거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영향력은 건물 밖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최근 건너편에 들어선 하라카도의 정원과 마주보게 되면서 이 교차로는 도쿄에서 높이까지 품은 초록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왜 미래의 상업 공간이 물건이 아닌 경험을 숫자보다는 초록의 여백을 팔아야 하는지 이곳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도쿄 긴자 한복판에서 남들이 평당 임대료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을 때 건물의 거대한 면적을 통째로 도려내어 공공의 여백으로 내어주는 미친 짓을 밀어붙인 곳이 있습니다. 상업적 성공이라는 본능과 문화적 공공성이라는 이성이 한 몸으로 섞여버린 괴물, 바로 긴자6입니다. 이곳은 스스로를 럭셔리 쇼핑몰, 그 이상의 뉴 럭셔리 발신지로 선언하며 럭셔리의 정의를 단순한 소비에서 문화적 경험으로 바꾸려 하는데요. 그 전환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장치가 바로 긴자6의 옥상 정원입니다. 긴자6의 옥상 정원인 긴자6 가든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추는데요.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서 갑자기 탁 트인 개방감이 밀려오며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옥상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계절과 문화, 그리고
도심의 파노라마를 압축해 넣은 이 정밀한 설계는 가히 현대판 축경의 정수라 할 수 있죠. 축경이 공간의 밀도를 만드는 원리라면 그 밀도를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장치는 동선입니다. 방문객이 건물 외곽을 따라 한 바퀴 도는 이 정원의 동선은 마치 에도 시대의 회유식 정원을 마철루 꼭대기에 재현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한 바퀴를 걷는 동안 이 정원은 세 가지로 감각이 바뀌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먼저 정원 중심부에 잔잔한 물길과 드넓은 잔디밭이 아래층 쇼핑가의 소란함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우리의 청각을 리셋합니다. 이어서 긴자의 풍경을 360도로 조망하는 한순간의 개방감이 시각을 확장하죠. 그리고 북쪽의 벚나무 숲과 남쪽의 단풍나무 숲을 지날 때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가 당신의 감각 속으로 조용히 번져듭니다. 이 감각적 설계는 옥상 위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긴자식스는 상업과 문화가 수직으로 공존하는 구조를 완성했는데요. 지하에는 전통 예술의 성지인 관세노가쿠도 극장을 심어넣고 옥상에는 이 거대한 정원을 배치했습니다. 상업 공간 한가운데에 비상업적 겹을 끼워 넣으면서 럭셔리의 정의를 소유에서 경험으로 건축적으로 뒤집어버린 셈이죠. 이 구조 안에서 옥상 정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긴자식스의 브랜딩을 완성하는 핵심 장치인 셈입니다. 이러한 긴자식스의 공간 브랜딩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있습니다. 긴자식스 내부와 옥상 정원에서 열리는 현대미술과 미디어 아트 전시회, 그리고 긴자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긴자의 역사적 자부심을 물려받은 동시에 미래의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정원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 선택이 그 메시지가 빈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고품격 경험을 독점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 나눈다는 태도, 그것이 긴자식스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힘이죠. 이 모든 전략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이유는 소재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긴자식스 가든의 진정한 위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결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차가운 질감의 석재와 따뜻한 느낌의 목재,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녹색 식물의 조합은 당신의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정교하죠. 산책로의 포장 패턴 하나하나도 간결하게 디자인하여 식물 본연의 아름다움을 끌어올렸습니다. 가방을 사러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고 조용한 다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나온 것 같은 경험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공간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럭셔리 브랜드가 일본의 장인, 정신과 정원 미학을 자기 브랜드의 공간 언어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곳, 바로 다이카냐마의 디올 밤부 파빌리온입니다. 디올 밤부 파빌리온의 공간 경험은 다이카냐마의 조용한 주택가를 걷다 갑자기 나타난 금빛 대나무 숲과 마주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야츠하시 거리에서 한 블록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이 골드 파사드는 다이카냐마 특유의 절제된 풍경과 날카로운 대비를 이루며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 시선은 곧 파사드 너머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플랜트 헌터 니시아타 세이준이 고른 희귀 식물과 이끼, 돌을 조합해 설계한 정원을 지나는 동안 도시의 소음은 대나무 사이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유리로 만든 인거가 헤엄치는 연못과 풍성한 수목이 건물을 감싸고 뒤뜰에 자리 잡은 차실은 방문객이 상업 공간에 들어왔다는 의식 자체를 잊게 만드는 황홀한 감각의 전환을 선사합니다. 이 경험이 긴자식스 가든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긴자식스가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수직적 개방이었다면 디올 밤부 파빌리온은 지상에서 정원이 건물을 품어 안으면서 디올만의 세계관 속으로 방문객을 은밀하게 안내하는 수평적이고 내향적인 공간이죠. 이 흐름 안에서 브랜딩의 집착이 드러납니다. 디올은 일본 문화를 단순히 이국적인 장식으로 빌려온 것이 아니라 디올의 정체성과 일본 장인 정신을 대등한 위치에서 녹여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조나단 앤더슨의 컬렉션을 품은 공간 곳곳에는 아즈마 마코토의 꽃 설치 작품, 디자인 그룹 위플러스의 가구, 치카켄의 대나무 조명 등 일본 최고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디올의 아카이브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란히 놓인 풍경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소재입니다. 벽면을 채운 와시와 베르사유 양식 바닥이 한 공간에 공존하면서 프랑스의 사부와 페르와 일본 기술이 서로를 배경으로 삼는 쌍방향 차경을 실현하죠. 이것이야말로 브랜드 공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자 갤러리로 만드는데요. 이 공간의 정밀함은 미세한 디테일에서 터져 나옵니다. 파사드를 감싼 대나무 격자는 디올의 상징인 카나주 패턴을 연상시키면서도 자연의 리듬을 품고 있어 낮에는 정원의 녹음과 호흡하고 밤에는 내부 조명에 의해 빛의 조각처럼 떠오르며 다이카냐마 거리의 상징적인 실루엣을 새기죠. 조경이 럭셔리 브랜드의 언어가 될 때 그 공간이 부티크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된다는 점, 디올은 이곳에서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딩과 브랜드의 공간은 고밀도 자본주의와 효율성이라는 기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하지만 도쿄의 부동산 디벨로퍼들과 건축가들은 조경을 장식이 아닌 공간의 뼈대로 삼는 끈질긴 실험을 통해 상업시설을 도시를 그려가는 문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실험의 궤적을 따라가면 하나의 진화축이 보입니다. 네즈 뮤지엄은 조경을 공간에 진입하는 장치로 썼고, 다이카냐마 티사이트는 산책로를 건물의 동선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도쿄 프라자 오모테산도는 가로수를 6층까지 끌어올리는 수직 확장을 시도했고, 긴자6는 옥상을 공공의 여백으로 열어젖혔죠. 그리고 디올 밤부 파빌리온에 이르러 조경은 브랜드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5 프로젝트가 그린 궤적은 조경이라는 언어가 인간의 감각을 어떻게 사로잡고 공간의 핵심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도전의 기록입니다. 개별 브랜드가 일궈낸 이토록 치밀한 조경의 미학은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거대한 스케일로도 이어지고 있죠. 낡고 오래된 공원이 어느 날 하늘로 솟구치더니 그 위에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클라이밍을 즐기는 공중 스포츠파크로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1964년 개장한 미야시타 파크는 민관 협력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통해 지상에는 상업시설, 옥상에는 공원, 상층부에는 호텔이 수직으로 쌓인 전례 없는 복합 도시 모델로 재탄생했습니다. 330m의 선형 구조를 따라 걷는 순간 시선이 고정됩니다. 루이비통 남성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럭셔리 매장과 국내외 젊은 스트리트 브랜드, 여기에 옥상의 모래코트가 한 층에 공존하는 이질적인 풍경 때문이죠. 닛켄 세케가 설계한 아치형 캐노피는 인공적인 건축물이 스스로를 지우고 자연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대한 격자로 작동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울창해질 덩굴 식물들은 차가운 철제 구조물을 덮으며 도심 위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녹색 그늘을 형성하게 되죠. 특히 미야시타 파크는 벽이 없는 오픈몰 구조를 통해 거리의 느티나무 가로수가 내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합니다. 이는 건물 안에 갇힌 쇼핑이 아니라 옥상 공원과 지상의 거리가 시각적으로 연결된 숲길을 걷는 듯한 공간적 연속성을 만들죠. 이곳은 공공의 땅 위에서 민간 자본의 창의성이 조경의 공공성과 상업적 활력을 어떻게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조경이라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은 그 대가로 도심에서 가장 감각적인 휴식처를 제공받는 초록의 선순환이 이곳에서 완성된 셈이죠. 이곳의 정체성은 단순한 오피스 빌딩이 아닙니다. 인류가 본능적인 녹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대한 시스템인데요. 도쿄 전체의 녹지 비율이 14%에 머물 때 이들은 단지 전체 면적의 31%를 초록빛 숲으로 채워버리는 전례 없는 도전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모리 빌딩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은 남들이 효율과 개발 면적을 따질 때 수직 정원 도시라는 철학을 위해 지상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비효율의 미학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집착은 조경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도시의 생존 인프라로 끌어올렸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녹지는 도심 열섬 현상을 누그러뜨리며 주변 아스팔트 대비 온도를 5도에서 최대 15도까지 낮춰버리는 기적을 부리죠. 남들이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을 연구할 때 이들은 케야키자카 콤플렉스 옥상에 논과 밭을 조성해 도시 한복판에서 계절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원초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모리 정원은 단순히 나무를 심은 곳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영감을 자극하는 예술의 성소입니다. 4,300제곱미터 규모의 이 심장부에 발을 들이는 순간 뇌가 먼저 당황하기 시작할 겁니다. 초고층 마천루의 틈새에서 쏟아지는 도심의 소음이 단칼에 잘려나가는 녹색 결계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거대한 은행나무와 고요한 연못, 그리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폭발적인 평온함을 시전하며 당신의 이성을 강제 해제해버릴 겁니다. 연못께서 은은하게 빛나는 장 미셸 오토니엘의 황금의 마음은 그 증거죠. 로퐁이 힐스가 전설이 된 진짜 이유는 기술력 너머의 배려에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거대한 위기는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대재앙이 닥쳤을 때 로퐁이 힐스는 자체 도시가스 발전 설비를 가동해 인근 전력망에 최대 4,000kW의 전력을 역으로 공급하며 에너지 요새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대재앙의 공포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진 것은 마천루 발치에 고요히 자리 잡은 모리 정원의 풍경이었습니다. 지치고 영혼이 메마른 어느 날 로퐁이 힐스에 가서 그 숲길을 걸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초록색 고집에 열광하고 있는지, 진정한 도시의 지혜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빌딩을 지으려고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오직 숲을 안치기 위해 거대한 마천루를 도구로 사용하는 현장을 보신 적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쿄 도심 한복판에 330m짜리 거인을 세우고는 정작 그 발치에는 건물을 채우는 대신 24,000제곱미터의 거대한 초록색 뼈대를 먼저 박아넣었습니다. 통념을 뒤엎은 설계입니다. 도대체 이 공간이 뭐길래 건축이 조경의 조연을 자처하며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걸까요? 인류가 결국 차가운 콘크리트 상자보다는 본능적인 녹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압도적인 공간, 바로 모리빌딩의 아자부다이 힐즈입니다. 이곳은 일본 최대 규모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는 이름 뒤에 그린퍼스트라는 통념을 깨기 위한 집착을 숨기고 있는데요. 남들이 한 뼘이라도 더 많은 실내 면적을 뽑아내려 혈안이 될 때 이들은 조경이 도시의 공공성과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조경이 건축을 이끄는 설계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토마스 헤더윅이라는 천재의 기발한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정원 가꾸기용 격자 구조물로 정의하고 파골라 형태의 3차원 격자를 제안했습니다. 고저차가 심한 지형이라는 제약을 오히려 설계 자원으로 삼아 지상에서 옥상 정원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경사면을 따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이를 통해 녹지는 이제 건물의 부속품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지탱하는 근육이 되었습니다. 센트럴 그린은 아자부다이 힐즈의 공간 철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심장부입니다. 6,000제곱미터 규모의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뇌가 먼저 당황하기 시작할 겁니다. 빌딩 안에 숲이 있다는 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경험이니까요. 헤더윅 스튜디오가 설계한 더 클라우드 캐노피가 시각적 중심을 타격하며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의 리듬을 체감하는 도시의 거실을 펼쳐 보입니다. 특히 격자 구조물을 장식한 조약돌 질감의 스톤 피니시는 자칫 위압적일 수 있는 마철로의 부피감을 사람의 손길이 닿는 친숙한 단위로 쪼개어 놓는데, 이를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감각은 사람 중심의 크기감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죠. 생태적 다양성은 이 공간을 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살아 숨 쉬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설계 원칙입니다. 기후 회복력이 뛰어난 320여 종의 식물들을 배치한 풍경은 마치 폭발적인 생태계의 영역 전개를 우리에게 시전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감각이 녹지 앞에서 일시적으로 멈춰버리죠. 여기에 11종의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과수원과 개화 시기가, 각기 다른 벚나무를 정교하게 배치한 사쿠라아사 거리는 계절의 정취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며 당신의 침샘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아자부다이 힐즈는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하나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고밀도 개발과 공공성 확보라는 어려운 숙제를 이들은 풍부한 녹지를 건강 인프라로 증명하고 그 속에 예술 작품을 배치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풀어냈습니다. 왜 현대의 조경이 공간과 인간의 영혼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여야만 하는지 아자부다이 힐즈는 그 이유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죠. 현대 도쿄의 재개발은 도시를 단순히 건물의 집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 풍경 전체를 능동적으로 끌어들이는 차경의 논리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죠. 전통적인 차경이 먼 산이나 사원의 풍경을 정원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기법이었다면 마철루 숲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자부다이 힐스와 로퐁이 힐스의 낮은 정원을 걷다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는 순간과 빌딩의 높은 곳에서 아래의 정원을 내려다보는 시선, 두 시선은 건축물이 조경을 품는 동시에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조용히 재설정하며 공간 경험의 깊이를 만들어내죠. 도쿄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주목한 설계 언어가 바로 축경과 미타테입니다. 도쿄의 조경이 단순히 예쁜 배경을 넘어 문화적 농후함을 갖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건축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익숙한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미타테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도쿄 플라자 오모테산도 오모카도의 다각형 데크는 숲속의 버섯을 미타테한 풍경입니다. 디올 밤부 파빌리온의 선 정원은 일본 정원의 가장 추상적인 형태를 패션 공간 안에 심어 넣은 시도인데요. 차가운 재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 전통적 은유들은 방문객에게 공간을 해석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 즐거움 사이로 브랜딩이 파고들 수 있으니까요. 사용자가 공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만드는 이 전략이야말로 도쿄의 조경 공간이 깊은 미학적 틀을 갖는 이유이자 의미의 공간으로서 조경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조경 투자는 결코 선의에 의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성을 담보하는 부동산 전략입니다. 도쿄 부동산 시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풍부한 녹지를 보유한 건물은 임대료와 거래 가격에서 압도적인 그린 프리미엄을 얻고 있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이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와 오테마치원의 라핀의 런스테이션을 입점시킨 점도 녹지와 러닝의 맥락이 잘 맞기 때문이고, 러닝 성지인 고쿄가 주는 특별함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도쿄에서
조경은 멋이 아닌 전략이죠. 모리빌딩은 조경이 곧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이자 임대료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확신 아래 수조 원의 사업비를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풍부한 녹지를 건물에 심어 넣는 집요한 전략을 고집했습니다. 블루프론트 시바우라,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 도쿄 미드타운 롯퐁이 같은 수많은 빌딩들이 녹지를 활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녹지는 곧 자산이라는 공식이 이 도시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으며 아자부다이, 토라노몬, 롯퐁이 힐스는 그 고집이 낳은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사적 공공공간이라는 미완의 과제도 버티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자가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대신 고품질의 휴식처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요. 하지만 미야시타 파크의 사례처럼 노숙인을 강제 퇴거시키거나 상업적 목적에 의해 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의 로고와 감시 카메라 아래서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구조적 한계는 이 공간이 진정한 공공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즉, 도쿄의 현대 건축 조경은 민영화된 공공성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거대한 숙제를 아는 차에 오늘도 그 푸른 잎사귀를 흔들며 도시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증명했습니다. 자연이 도시의 장식이 아니라 도시를 존속시키는 언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글에서 살펴본 공간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네즈 미술관의 대나무 결계부터 아자부다이 힐즈의 물결치는 경사면, 정원까지 도쿄의 디벨로퍼와 건축가들이 수조원을 쏟아부으며 지켜낸 것은 단순한 나무 몇 그루가 아니었습니다. 에도시대 정원이 수백 년에 걸쳐 다듬어 온 미학의 이치, 즉 보이고 감추고 빌려오고 압축하고 걸으며 발견하는 감각의 질서가 현대 도시의 마철루 속으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치는 이제 특정 건물의 옥상이나 명품 매장의 뒤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잉크처럼 소리 없이 도시 전체의 문법 속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미야시타 파크의 민관 협력이 그 증거이고 블루프론트 시바우라,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를 포함해 최근에 문을 연 시나가와 오이마치 트랙스 등도 녹지를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흐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초록은 더 이상 건물이 완성된 뒤 남은 자리를 채우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건물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었죠. 물론 이 성취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민간 자본이 만들어낸 공공의 여백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심리적 위축을 유발하는 구조적 모순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공성인가라는 질문은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 앞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도쿄의 조경이 단순한 부동산 전략을 넘어 도시윤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을 기꺼이 숲으로 내어주는 도시, 그 선택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한 도쿄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텐데요. 그리고 그 도전의 속도는 언제나 콘크리트가 아닌 천천히 자라는 나무의 속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